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의대 증원 파문이 계속해서 총선 전국에서 뭔가 풀릴 줄 알았는데 지금 더 어려워졌잖아요. 이거 어떡하죠? 얼마 전에 우리 이 홍희경 서울신문 기자님이 나오셔서 의대 증원 문제는 사실 전공의 문제고 전공의 문제는 번아웃 문제고 번아웃 문제는 우리 사회에 이 일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진 문제인데 이 문제를 너무 지금 의대 증원 문제로만 풀려고 해서 문제가 파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그 말대로 파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사들도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 정말 심각한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홍희경 서울신문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의료 문제가 지금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총선 때 중간에 뭐 극적인 타협이라도 할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는 상태인지 참. 개강을 지금 이제 했는데 이 개강에서도 복귀를 하지 않으면은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단 유급 사태 생긴다는 거고 전공의들도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전공의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의원으로 개업하겠다. 나는 별로 기대 수익도 높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존경하거나 그렇지도 않는다라고 상실감을 갖고 있던 의사들이 이번 차에 그냥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것처럼 정말 복귀하지 않고 이런 일이 좀 생겨서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근데 그렇다고 2,000명 증원이 너무 총선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파급을 미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일부 이공계 학과에서는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복학생들이 대거 수업에 이제 참여하지를 않고 의대를 준비하는 분들이 생긴다는 얘기도 들리고 심지어는 이공계군이 많은 그런 직장에서는 인사과에 공부를 위한 휴식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한데요. 저 같으면 물어보지는 않고 그냥 조용히 준비할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이런 거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취업, 채용, 뭐 입시 계획 이런 게 사실 각 부처에서 하는 하나의 정책이고 뭐 그러니까 보도 자료 내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실시하면 되는 그런 업무로 봤을 수도 있지만 개인에게는 이게 내 삶과 한 30년 이상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거 한 줄이라도 매우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그대로 뭐 철회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입시생 학부모를 해봤고도 앞으로도 할 예정이라서 이거 갑자기 어디 진로 정했는데 1년 안에 뭐 정원 바뀌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난감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총선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여소야대가 고착화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당정도 소통을 강화해서 이 문제를 풀고 가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숫자를 건드리거나 하는 건 좀 어렵고 한 1년 유예하는 그런 방안들 그런 절충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1년 유예면 사실 1년 유예한다고 정책을 발표하고서 1년만 유예된 적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근데 이 문제를 지금 풀지 못하면 의대 증원 문제에서 나왔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필수 의료들의 그 불합리한 수가 제도라든지 전공의들의 그 과도한 업무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갈 테니까는 그게 참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또 내년에 또 증원 안 하고 유예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또 준비하던 분들은 또 1년 더 기다려야 되거나 아니면 또 무산될 수도 있다는 또 위험을 감수해야 되거나 그런 문제도 있어서 복잡한 문제네요. 네. 이거는 그리고 이번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9분이 당선이 되셨대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잘 풀어 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논문이 있어요. 간호사들이 국회에 여야에 이렇게 한 명 이상씩은 꼭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법 개정이 사실은 이 의료법 개정과 동시에 한 50년간 개정이 안 되는 되게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필수 의료 때 나왔던 PA 수술 보조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 이미 있는 제도고 우리나라도 그거를 도입을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의사 위주로 의료법 체계 자체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PA 도입 시도가 계속 좌절이 되었잖아요. 근데 제가 봤던 논문에서는 이 법을 그러면은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바꿀 수 있느냐를 봤는데요. 이분들은 오히려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되게 엉뚱한 지경의 다른 분들이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기재부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법안 발의를 하세요. 네,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는 어떤 그 직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더라도 풀기 되게 어려웠구나. 그거를 보여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히려 본인들 이해관계가 달려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선거 막바지에 전공의들과의 대화를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전공의들의 대화를 하면서 뭔가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든지 노동시간을 줄여준다든지 그런 대안은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아이러니한 거는 전공의 파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슈가 됐던 게 혹시 언제인 줄 아시나요? 언제였죠? 저 기억이 잘안 그게요. 나는데. 최근에 이제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은 학술대회가 열려가지고 저희도 이제 처음에 알게 된 건데 1910년이랍니다. 그러니까 1910년이요? 경수의국지 당시에 일제강점기? 네, 그때도 전공의들이 우리가 월급은 너무 적고 일은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약간 파업 비슷한 그런 시위를 했대요. 근데 그게 왜 그때 이제 당시를 보면은 예를 들어 냉면이 2환인데 전공의 월급이 10환이던가 그 정도예요. 냉면 5그릇이요? 그러니까 이 전공이라는 그 지위 자체가 교육을 받으면서 수련을 하면서 그러면서 일도 하는 그런 구조예요. 되게 독특한 그런 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월급을 많이 주고 사실 이런 시스템은 옛날부터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도제식의 그런 직역인 거는 맞습니다. 다만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걸 감수하는 거는 이 시간에 버텼을 때 기대 수익이라든지 이 시간에 버틸 만한 나의 그 보람이라든지 그렇죠. 가치라는 거 그리고 사회적인 평판 이런 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 건드린 거는 이 뒷부분이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건 3국종, 4국종, 5국종이 네. 내가 될 수 있냐? 네, 그 이국종 그렇습니다. 교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냐? 그런 문제라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공의가 사실은 제대로 된 전문의가 되려면은 그런 어려운 시간 되게 몰입하고 막 그 주 80시간의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본질을 오히려 지금 건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건드렸다가는 의료의 질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사회적인 평판이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도움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불일치가 여전히 있어서 그래서 지금 마음을 못 돌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야기 진행되면서 홍 기자님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더 한번 파헤쳐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좀 정리해 보면은 이제 국회 뭐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갔다지만 그 직역만이 아니라 간호사나 간병인이나 환자들 같은 행정이나 이런 여러 직역들이 참여하는 어떤 논의 테이블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큰 틀의 변화가 되는 거는 직역 의원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되게 공적으로 얘기를 해도 결국은 사적 이익 때문에 얘기할 것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저희가 좀 보는 게 있어서 오히려 불리한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건 좀 더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뭐 어떤 처우 지금 좀 개선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도를 네. 일하는 구조를 바꿔야 된다. 네, 워낙 그 분야 전문가시니까 아니, 뭐 아시겠지만. 제가 아니고 기자님이 좀 좋습니다. 지금 교사들 이야기도 가져오셨기 때문에 네. 의대 문제 여기까지 하고 교사들 얘기 좀 여쭤볼게요. 역시나 이렇게 서희초 초등학교 사건, 불행한 이제 극단적 선택하셨던 그 사건이 이제 바로 네. 딱 떠오르는데요. 교사들도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교사들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작년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는 잠깐 소결론이 좀 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사실은 서울신문에서 이 부분을 취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의사들의 문제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교사들 같은 경우 지난해 이제 상복 검은 옷을 입고서 시위에 참여를 하고 교권 침해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정부에서 여러 제도 개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까지 그 문제가 계속 이어졌어요. 교사들 같은 경우에 지난 겨울에도 한 3가지 정도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첫 번째는 서희초 교사의 순직 인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부당하다.
않다. 이 교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존중이 일어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늘봄학교입니다. 이 늘봄학교도 정부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을 한 거고요. 또 이게 의대 증원이랑 조금은 비슷한 것이 늘봄학교도 여론의 지지가 매우 높은 정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봐줄 수 있다.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은 맞벌이 부부들의 호응이 되게 높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오히려 교사들은 반대를 한 이런 정책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교사들이 학폭이나 이런 쪽에 업무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그래서 학폭 전담사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정책이 모두 교사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큰 호응을 얻지 못했고요. 오히려 반대 이유가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반대하는 입장을 잘 뜯어보면은 세 가지 다 업무가 늘어서예요. 아니 근데 사람이 더 오면은 업무가 분담되니까 줄 것 같은데 오히려 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정부에서는 사람을 더 투입을 하겠다, 교사 업무를 줄여주겠다라는 거를 정책 목표로 내세웠는데 교사들은 업무가 늘어난다라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가 교사의 업무를 좀 생각하면은 제가 기자 업무를 이 기준점으로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방학도 있고 또 교사 업무가 어쨌든 일반 회사원보다는 좀 덜하지 않냐, 야근도 없고 맞아요. 뭐 이러지 않냐, 네. 사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육아휴직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혜택이 많다고 그러니까 여러 알고 있죠. 그렇죠. 네. 여러 이제 그 노동법적인 혜택도 되게 많이 보고라고 하는데 근데 교사의 업무가 저희가 잘 들여다 보니까 실제로 늘어났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학력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교사 업무가 늘어난 부분이 저희는 사실은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세 가지 그 겨울 동안에 교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거를 다시 뜯어보니까 이게 되게 일리가 있는 얘기였습니다. 먼저 늘봄 학교인데요. 정부는 늘봄 학교의 교사를 새로 뽑지 그 담임 교사나 아니면 기존의 선생님들의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걸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쌓인 경험들이 많아서입니다. 이게 어떤 경험이냐면요. 예를 들면 학교에 수영장이 생겨요. 그럼 수영장 생기면 참 좋은 학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수영장이 방과 중에는 아이들의 그 수업을 하지만은 방과 후에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이런 좋은 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영장이 생김으로써 선생님들이 수영장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생겨요. 아 그래요? 이분들의 역할은 이 시간표를 짜고 수영장 시간표를 짜고 수영장에 강사를 모집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뭐 오신다면은 차 타고 오실 테니까 주차장을 운동장 어떻게 개방하고 이런 완전히 새로운 업무를 짜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담장 없는 학교를 만든다? 그럼 담장 선생님이 생겨요. 그래서 이 담장 없는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선생님이 행정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가 많다고 하면은 뭐 나이스 시스템이 개편되면은 그거를 적응하는 게 어렵다거나 생활기록부를 요즘엔 되게 자세하게 쓰니까 그런 게 어렵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시스템 이상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영장이라도 수영장 선생님, 수영장 단장 선생님. 교사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아예 자기 일이 아닌데 온 네. 것이다 이렇게 네, 시설 관리 너무 업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당황스럽다라는 이제 반응을 보이다가 그게 또 학교에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거를 초임 선생님한테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게 되게 깊이 업무가 되고 결국은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빨리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되게 행정 업무가 너무 많다라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두 번째로 학폭 전담사는 선생님의 업무를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선생님들이 이게 오히려 선생님들의 업무를 늘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학폭은 사실은 맥락이 있는 다툼이잖아요. 하루아침에 확 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끼리의 갈등 관계나 사회성의 문제가 생기다가 맥락이 터지면서 생기는 문제고 또 이게 아이 싸움이면서 동시에 어른 싸움이어서 당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네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거는 교사들이 해야 되는 업무가 맞죠. 그런데 교사들이 이 부분에서 불만을 터뜨린 거는 이 상황을 사실관계 정리하는 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그보다는
교사가 그 상황 정리를 해도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거기에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요즘은. 네, 오히려 학폭위로 가자라든지 이 교사가 편파적인 조사를 했다라는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은 이 교사들의 스트레스는 이 업무 자체가 아니라 이 업무에 대한 권위가 업무를 주기는 줬는데 업무에 대한 권위는 주지 않는 이런 불일치에서 벌어진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정부에서는 어쨌든 학폭 사실관계 조사하는 부분은 업무가 힘들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 교원이나 아니면은 전임 경찰관을 투입해서 학폭 조사를 전담하는 분을 투입해 주겠다, 사람을 늘려주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교사들은 가서 그분의 권위를 빌리는 거지 사실관계 조사라든지 그런 교사가 하는 업무는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부담이 경감되진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학폭 전담사가 있어도 사실관계 조사는 교사가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제도적으로도? 그 지원, 자료나 이런 지원들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많은 문제들이 쌓이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근데 그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우리 뒷코너에서도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력 잃어버리는 문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 판교 지평선에서 할 건데 요즘 그 문제가 교실에서 많이 생긴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다. 집중력 그 탐사 보도도 하셨잖아요. 예. 마음 성적표 F 마이너스 제목 너무 아름답게 잘 지으셨는데. 근데 하여튼 그 문제도 교사들 업무를 이렇게 또 과중하다고 느끼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벌어졌던 많은 문제들이 이게 핵심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20명 안팎으로 지금 한 학급이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산만하거나 아니면은 돌발 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한 반에 한두 명씩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절대 적지 않은 비율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좀 분산 배치를 하는데 1학년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 정보가 없어서 2명이나 3명의 아이가 이게 배치된다면은 그러면은 담임 교사가 이거를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서희초나 작년에 대전에 있는 그 비극적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반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문제 아동의 엄마가 또는 학부모가 와서 갑질을 하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갑질 얘기로 많이 나왔었는데. 예, 갑질로 나왔었는데 사실은요 서희초 교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순직 신청서 그쪽을 취재를 해보니까는 하이톡 메시지가 보통 교사들이 1년에 한 300건 정도 학부모님과 대화를 하는데 서희초는 한 학기에 2,000건을 했어요. 하이톡이 선생님들하고 예,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같은 겁니다. 예. 오갈 수 그러니까 있는 근데 거죠. 그럼 네. 그게 무슨 내용이었는지를 사실은 따져 보면은 만약 서희초에서 어떤 학생이 뭐 책상을 엎어버린다든지 피해통을 던진다든지 뭐 뛰쳐나간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 피해 학생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해 학생들에게 학부모가 궁금해하면 선생님이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죠. 그런 업무가 엄청나게 쌓이는 겁니다. 이 문제 행동 하나로서 파급되는 그 피해자가 늘면서 그런 거에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무례한 얘기나 이런 게 온 거는 아니지만 그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계속 받고 응답하고 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한국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담임 교사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교실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문제를 홀로 떠안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매우 한국적인 성격의 특성이고요. 사실은 미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서는 이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곳에서는 ADHD나 이런 학습의 문제를 생기는 아이들을 학습장애로 분류를 하고요. 잠깐만요, 기자님. 오늘 예우이 많으니까요, 기자님. 네. 원래 이게 2분 뒤에 끝내야 되는데 그래요? 네, 한 7분 더 할게요. 그래서 그래요? 7분만 더 해서 1시 5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네. 감사합니다. 뒷부분에 그 기자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럼 제가 빨리 핵심을 좀 네네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 ADHD나 난독증이나 자폐 스펙트럼 이런 학생들이 한국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게 되고 담임 교사가 이 학생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케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학습 장애를 특수교육 대상으로 봐요.
특수교육 대상으로 보면은 가장 달라지는 거는 학생에게 투입되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교사, 상담교사, 정신과 전문의, 교육청, 교장, 학부모 이런 분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첫 학기에 이 아이를 어떻게 잘 케어할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특수교육 아이들은 사실은 지체장애가 있거나 지능장애가 있어서 일반 학급을 도저히 따라올 수 맞아요. 없는 아이들일 네. 경우가 많아요. 이건 약간 특수교육 대상자를 배제하는 옛날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습장애 학생들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한다는 거는 이 아이들은 조금만 도와주면은 일반 학급에서 충분히 친구를 사귀어가면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예를 들면 ADHD 학생은 산만하잖아요. 그럼 이 학생의 경우에는 선생님과 이런 그 지역 전문가가 모두 모여서 이 아이의 산만함은 어느 정도고 수행 능력은 어느 정도니까 시험 시간을 1시간 30분 정도 더 늘려주, 1.5배 정도 더 늘려주자.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해서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고요. 사실은 돌발 행동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보조교사를 붙여줍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아예 2담임제예요. 그래서 담임 2명이 같이 하면서 아이들의 정서를 봐주시는 분, 그리고 그 학업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그냥 교사가 맞는 학급당 학생 수가 줄었으니까 부담도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체벌을 할 수 없고 또 그리고 50명의 학생을 대할 때 그 방법과 25명, 22명의 학생을 대하는 교육 방법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던 그런 부작용들이 선생님들이 업무가 왜 과중되는지도 모른 채 과중되는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연결돼 있으면 선생님들은 훨씬 더 그러면 그게 업무가 좀 덜하게 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일단 그리고 특수교육이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요.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라 일반 학급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이 학생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의 문제는 정말 정신과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문제인데요. 네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담임교사께서 되게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의 진단을 받아보자라고 얘기를 해도 부모가 우리 아이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차별이고 정서적 학대입니다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고소당할 위험이 커집니다. 얼마 전에 그 주호민 씨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그 사건도 뭐 진상은 뭐 여러 가지 갈립니다만 그 학생은 그죠. 특수교육 대상자이기는 대상자이겠죠. 했지만, 네.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로 해서 교육 당국이나 이런 곳들이 모두 이 아이는 진단과 치료를 전문가가 이렇게 해서 딱 규정이 됐을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에 대해서 이 학생이 만일 ADHD 같은 경우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신념에 의해서 부모가 나는 먹이고 싶지 않다. 우리 애는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부모가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거꾸로네요. 완전히 거꾸로 됩니다. 그게 특수교육 대상자로 편입하냐 안 하냐의 효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ADHD 같은 경우에요. 최근에 주얼리 출신의 그 가수 이지연 씨가 예전에 금쪽이 프로그램에서 아들이 ADHD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진단받고 치료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글을 올렸냐면은 그 아이가 너무 좋아졌다. 집중력도 좋아졌고 친구와도 오히려 이 아이가 자기가 그렇다는 거를 잘 알고 선생님이 얘기해 줬기 때문에 조심한다. 이러면서 되게 감사하다는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됐어요. 근데 저희가 취재하면서 만난 경우에도 ADHD 학생들의 경우 일단 치료약이 있고 치료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주변에서 사회적으로 많이 도와주면은 개선이 정말 획기적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동학대로 몰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이 아이가 되게 크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게 방치될 경우에는 공존장애로 이어지는데 이 공존장애라는 게 반항장애, 품행장애, 자살충동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동기 범죄처럼 남을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자살처럼 나를 공격하는 식의 그런 되게 심각한 일들이 이 아이
ADHD의 공존장애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 마치 이렇게 물을 상류에서 막는 것과 하류에서 막는 것의 그 노력의 차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초등 저학년에서 해주면은 상당히 좋은데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미비되어 있고 제도가 미비되어 있어도 교사들은 어떻게든 이 아이를 잘 교육시켜 보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결국은 교사의 업무 과중 또는 자존감 상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전부 다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일단 아까 ADHD는 어쨌든 전문가가 들어와서 진단을 하면 그게 이제 뭐 어떤 보호의 대상이 되는 아동이다 이렇게 네. 뭐 정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그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가요? 어떻게 하게 만들죠? 예, 저는 학습장애 대상,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학습장애인 학생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삼는 거를 좀 정책을 잘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요, 최근에 한국에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대 미만에서 ADHD 진단을 받은 10대 미만이 한 10만 명 정도 돼요. 그럼 너무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무서울 겁니다. 왜냐하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한 번에 2배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특수교육 대상자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폭적인 아주 집중적인 그 케어와 예산 투입이 필요한 학생들과 다르게 ADHD 학생들은 사실은 한 명의 되게 그 전문가적인 그런 진단과 그리고 주변의 관심만으로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산 투입이 기존 학생들보다 좀 적게 들면서도 그러면서도 다른 학생들과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왜 노인 임플란트 할 때 75세인가 그렇게 나이를 확 올려가지고 투입 예산이 남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겁나서 못하는 정책이 이 정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예산 부담이나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지레 겁먹고 안 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교사들 서희초등학교에 그 순직하셨던 그 불행한 사태부터 시작해서 요즘 교사들이 또 옛날 같지 않다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힘들다, 그만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은 일하는 시스템을 조금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공의 문제도 비슷하게 시스템을 좀 바꿔주면 된다. 예, 시대에 맞춰서 교사가 하는 일이 달라졌는데 제도가 옛날 제도 그대로니까는 이 제도도 지키면서 또 일은 시대에 맞춰서 최소한의 그 일을 하고 업무를 하고 싶고 이게 부딪히는 문제라고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특수교육법을 고쳐야 되는 건가요? 예. 이번 국회에서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번 국회에서 좀 그런 일을 해주면 좋겠고, 이거는 저는 경제 시스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옛날에 양적 투입 중심의 경제일 때는 무조건 건물을 짓고 사람을 투입하면 됐거든요, 일이. 그게 이제 노동하고 자본만 투입하면 경제가 된다는 건데, 요즘은 사실은 거기를 어떻게 운영할지 소프트웨어를 같이 투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생각 안 한 상태로 옛날 시스템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새로운 ADH 문제나 또 새로운 전공의들의 그 근무 환경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교육도 취재를 해보고 HR 쪽에 저희가 요즘 취재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은요, 이게 되게 장기적인 산업계획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산업계획은 점점 단기적으로 6개월 뒤 목표, 뭐 1년 뒤 목표도 그래서 6개월 뒤 목표, 3개월 뒤 목표 이렇게 잡는데요. 교육이나 HR은 태생적으로 장기를 보고 투입을 하는 자원이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그 나라의 산업 구조를 결정하는 되게 작은 씨앗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희도 했습니다. 의사, 교사 말고 다른 분야도 취재하시죠? 네, 그 HR하고 공무원, 관련해서. 군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고 다음번에 나와서 그거 하나씩 좀 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전 나오실 너무 수 좋습니다. 있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홍희경 서울신문 기자님하고요, 의사 문제, 교사 문제 같이 다뤄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